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무역의 이해 제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에는 그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역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무역 전문가 내지는 무역업자들이나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당연히 그런 무역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지만, 이미 강의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무역이 아마 모든 전 국민, 또 뭐 연령이나 어떤 성별이나 뭐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무역이 자기 집안까지 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인터넷에 앉아서, 아니면 PC에 앉아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바로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정반대에 있는 나라의 물건을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무역을 국제무역을 이해한다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같이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먼저 첫 시간에는 전자무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무역이라는 것 말도 있고, 또 전자상거래라는 말도 있고, 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아니면 전자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온라인 쇼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뭐 직구, 역직구, 뭐 이비즈니스, 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수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전자무역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워낙 그 개념 자체가 좀 어찌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자무역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재화나 서비스가 국경 간의,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해서 전자적이며 정보 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무역이 전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자무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교수는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협의의 전자무역, 그러면 어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무역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전자상거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가 일어날 때는 전자무역이다. 이렇게 좀 좁혀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 어떤 전자무역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게 본다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모든 무역거래, 또는 이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무역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현재의 모든 인터넷 무역이나 인터넷 거래 등등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무역이 어떻게 생성되게 됐느냐 하는 배경을 한번 보면, 역시 정보통신수단의 그런 발달이죠.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그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어떤 우편이나 팩스나 전화로 이루어지던 어떤 무역의 거래의 그런 과정이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특히나 스마트폰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스마트폰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적인 무역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초고속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이런 이제 모바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강하는 학생 중에는 공대생도 있고 경영대생도 있고 뭐 다른 전공을 하는 여러 학생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이 좀 컴퓨터 쪽에 가까운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번 주차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나 용어들에 조금 익숙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걸 다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같이 교수와 같이 공부하면서 전체 이 광범위한 이 전자적인 무역, 전자 상거래의 어떤 큰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십시다. 두 번째 그런 배경은 무역 환경이 변화했다. 그렇죠. 전자상거래라는 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상거래가 이제 개인까지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고, 그래서 그 전자무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규범화를 하게, 왜냐하면 전자 이렇게 무역이 과거와 달리 어떤 한정된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역을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국가 간에 어떤 공통된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규범화가 진행돼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역 통관 절차 간소화, 네, 이거 그렇죠. 과거에는 뭐 사실 어떤 큰 컨테이너나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 세 컨테이너 이렇게 무역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개도 뭐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스페인에다가 뭐 내 가방 하나를 주문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수많은 개수의 통관 이 양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인천공항에 여러분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물량의 낮게 이제 그 수입품이나 수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매일 정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와 같이 그런 이제 그 손으로 하는 수작업으로 하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통관을 하고 그러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역 그 절차가 전자화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내가 물건을 샀는데 통관되는데 뭐 몇 달씩 며칠씩 걸리고 그럼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자. 그러니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등장. 지금 뭐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디지털 제품도 많이 나와. 이게 이제 굉장히 거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다른 나라 사람하고도 게임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사기도 하고 글쎄요. 게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여러분이 카드를 내고 다른 나라 걸 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디지털 제품이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과거와 같은 무역의 그런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이건 해석할 수가 없게 됐다 이죠. 그래서 이런 전자무역이라는 것이 새롭게 개념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업 간의 가격 경쟁 심화. 그렇죠. 이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물건 하나 사려고 보면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1초도 안 돼서 팍팍팍 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조금만 가격이 높아도 안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물건을 판매하는 그 셀러들은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가격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마진이 작다는 얘기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적인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런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물류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원가 압박 절감이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런 그 무역 서류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밥도 못 먹는 거죠. 죽도 못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자적으로 해서 최대한 그 비용을 로지스틱 비용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자무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자무역 범위를 교수가 뭐 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무역이란 게 뭐죠? 무역이 이제 협의의 무역은 상품 거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협의의 전자무역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이 거래되는 그 과정의 일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상품 거래를 하는데 이게 그 협의의 무역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을 뭐 전자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뭐 가도 조금 뭐 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광의의 전자무역이라 한다면은 모든 어떤 거 거래하는 거 다 지금 뭐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뭐 용역, 로얄티, 뭐 관광 등등까지 다 이게 지금 뭐 광의의 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커버하는 것이 전자무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광의의 그 전자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뭐 이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카탈로그를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만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또 디지털 비즈니스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새로운 막 이게 모델이 막 그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앞에서 교수가 이제 광의의 전자무역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역시 전자무역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국제 간에 거래되는 모든 어떤 그 무역 거래를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광의 전자무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그 논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무역이 가능하려면은 글쎄요, 우리가 컴퓨터 물건 살 사람이 컴퓨터 한 대 있고 내가 컴퓨터 한 대 있고 그러면은 이게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PC하고 PC에 뭐 인터넷만 연결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죠. 내 스마트폰과 뭐 베트남에 있는 사람 스마트폰하고 내 스마트폰이 서로 연결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판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한 직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이 뒤에서 백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통신회사 무슨 뭐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걸 ERP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삼성전자의 전 세계 그 고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몇 천만 명, 뭐 몇억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가 수천 개의 회사가 전 세계로 수만 개의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통신망이 정말 극도로 이제 고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이 전자무역이 광의 전자무역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 조직이나 IT 기술들이 또 관련 법들이 또 거기에 있는 어떤 맨파워들이 이런 그 연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따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이 전체의 전자무역을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뭐 수강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개략적으로 전자무역 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무역 프로세스, 네, 무역의 절차죠. 실무 절차죠. 무역의 프로세스가 전조화된 개념을 좀 설명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교수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교수가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좀 조금 정리를 교수가 했어요.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그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한번 무역이 일어나기까지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한 건데 우선은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렇죠. 기업 내부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내부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프로세스에
중에서도 어찌 보면 그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무역만의 프로세스, 뒤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무역만의 또 프로세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인데 무역 프로세스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원 산업은 뭐냐면 이제 이게 자기 물건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뭐 거래를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내 물건을 이동시켜 주거나 운송시켜 주거나 또 금융을 일으키고 이런 게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입을 허가하거나 또는 지원하기 위한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죠. 네 개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지금 이미 전자화가 완전하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회비의 전자무역이라고 본다면 이 무역 프로세스 쪽에서 거의 지금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무역 프로세스가 전자화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겠지만 특히 이 물류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 커버를 해야 되고 수많은 그런 물품들을 이제 전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류회사들의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 요즘은 이제 핀테크 해가지고 은행까지도 굉장히 이제 점점 디지털 전환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자화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무역의 출현 배경. 그런데 요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사람이 종이에다가 어떤 종이에 무역 서류를 만들고 사람이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우편도 결국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무역 프로세스가 전자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무역에 관련돼서는 제일 처음 누가 있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수출업자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건을 옮겨줘야 되고 뭐 LC 개설, 신용장도 개설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통관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걸 날라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대신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것이 사람이 종이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무역회사들이 서울에 북창동이나 소공동이나 명동이나 회원동이나 이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무역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그쪽에 다 몰려서 빨리빨리 다닐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뭐 물건이야 부산항이나 인천항에서 그걸 이제 선적을 했지만은 거기서 뭐 은행을 다닌다든지 뭐 서류를 들고 뭐 운송회사로 뛰어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서울의 중심부에 그러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뛰어다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이 종이를 들고 다니던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전체를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만 그렇게 이해해도 여러분들 전자무역의 전자적인 무역 실무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무역 특성을 정리한 건데 무역거래 간섭의 변화. 그렇죠. 과거에는 대면으로 모든 걸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비대면이다. 신용장도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은행에서 가서 개설을 하고 은행이 이제 그쪽 상대방 수출하는 회사의 거래은행에다 그걸 알려주면 거래은행이 왔습니다 하고 LC를 프린트 한 장 해줘요. 신용장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그걸 해서 이제 물건 보내고 나면 선적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하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대면적인 그런 관행이 모두 전자적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조달도 다 지금 그런
거래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중간 상인들도 많이 감소하거나 어떤 불필요하게 됐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의 변화.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당사자가 될, 개인도 아무도, 옛날에는 특별히 무역하는 사람만 했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구촌 전체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당사자가 됐다. 세 번째, 전자적 무채물 및 서비스 무역이 확산됐다. 네, 이건 디지털 무채물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거죠. 특히 이제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게임, 영상, 교육, 수많은 그런 디지털 제품들이 생산되고 국가 간의 거래가 되고 또 쉽게 그것이 뭐 서비스도 되고 그러니 이제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 시장 개척 수단의 변화. 네, 옛날에 지금도 뭐 오프라인 그런 그 마케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검색 엔진이나 또는 그 B2B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바이어를 찾기도 하고 또 내가 거기다 올려놓으면 바이어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런 종이에 칼라로 인쇄를 해서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모든 것이 전자적인 콘텐츠로 바뀌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만약 코로나가 됐다고 한다면 과거 같으면 무역이 사실 불가능하죠. 얼굴도 못 보고 아무도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굳이 해외 출장을 안 가더라도 무역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이런 시장 개척의 수단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처리 방식의 자동화, 네, 앞에서 다 설명했던 얘기 드립니다. 뭐 과거에 뭐 3주 걸리던 게 일주일, 뭐 더 짧아졌을 겁니다. 요즘 뭐 엔터 치는 순간에 벌써 그냥 뭐 거래가 다 자기 업무 처리가 다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수출 경쟁력이 지금 강화되는데 우리가 수출이 뭐 5위, 6위, 전 세계 5위, 6위 되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역을 종사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얼마 안 되죠. 그런데도 그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그런 세계 5, 6위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무역이 전자화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출과 전자무역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한번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통적인 방식과 전자무역에 의한 수출이 이렇게 시장 조사, 홍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계약 체결, 대금 결제, 제품의 및 서비스의 배송,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한 거예요. 교수가 이제 보기 좋게 그림으로 정리한 겁니다. 전통적인 무역거래는 제조업체나 수출업체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운송사를 통해서 선적을 하고 수입업체가 받아서 소매상을 거쳐서 드디어 내 물건이 뭐 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영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물건이 가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뭐 공짜로 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그런 간접 비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라는 건, 글로벌 전자상거래는 뭡니까? 수출업체가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입업체, 도매상, 소매상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필요가, 관세사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전자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생략될 수가 있고 그냥 항공기에 띄워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세상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디지털 상품인 경우에는 이거 뭐 거의 다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은행 그 핀테크 회사만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바로 소비자한테 자기의 디지털 재화가, 디지털 상품이 바로 전달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 것이죠. 전자무역의 발전 과정 그랬는데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지금 써져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써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무역 자동화 해가지고 1990년대에 우리가 전자무역, 우리 정부가 전자무역, 무역 프로세스를, 무역의 실무적인 절차를 전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무역 자동화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그 당시에 1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EDI라는 기술로 문서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EDI가 뭐냐면은 이게 A라는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B라는 세관으로 어떤 서류를 보낼 때 서류를 옛날엔 들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EDI를 통해서, EDI는 폐쇄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그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쭉 점점 이것이 확산되고 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그런 어떤 외부의 그 기관에 내 서류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부 망과 외부 망이 서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엔터를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들이 동시에 딱 움직여서 다른 회사의 컴퓨터로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또 다른 회사에서 우리한테 만약 주문을 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회사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회사의 인터넷 망 속에서 움직여서 바로바로 그것이 생산에 들어가고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쿠팡에다가 여러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쿠팡에다가 어떤 물건을 우리가 한번 주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쿠팡의 시스템에 내가 엔터를 탕 치자마자 어떻게 되죠? 주문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쿠팡에 있는 물류센터에 있는 물건 하나가 나를 향해서 돌돌돌돌 이게 컨베이어를 타고 와가지고, 아니면은 로봇가 그 창고 안에 창고에 그런 렉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 하나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납품했던 그 회사의 컴퓨터로 가게 되죠. 한 개가 드디어 팔려서 지금 출고돼서 나갑니다. 하나를 추가로 메꾸세요. 그렇게 이제 명령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는 이제 지금 다른 물류 창고 또 다른 오픈 마켓에서까지 해가지고 지금 100개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야 된다. 이런 이제 결정이, 판단이 내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100개를 내일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 작업지 시서가 딱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내일 생산해서 빨리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자재를 또 주문을 하자. 원자재 주문하고, 그럼 돈 지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게 바로 5단계 전자무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밴 EDI라는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기업 간에 이런 이제 교환하는 거에서 점점점 기업 내부의 시스템과 연동이 되고 이것이 외부로 확장이 됐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ERP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주 앞으로 쓰게 될 텐데요.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미국에서 70년대에 MRP 해가지고 MRP에서 ERP로 넘어왔는데, 이게 그 ERP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7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공장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특히 이제 생산 공장에는 수많은 그런 부품들이, 자동차 같은 게 3만 개, 4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또 기계도 자동차 공장에는
수백 대의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것을 서비스할 거냐 하는 데 대한 그런 논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MRP라, 그래서 우선 자재를 들여오는 것들을, 부품이나 원자재가 들어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컴퓨터로 처리해보자. 그것이 MRP였고, 거기서 발전한 것이 회사 전체의 업무를 컴퓨터로 이렇게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게 ERP입니다. 그래서 ERP에는 요즘 뭐 확장형 ERP 그런 말도 있는데, ERP가 단순히 어떤 회사의 업무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 뿐만 아니고, 외부에 CRM은 이건 이제 커스터머 리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고객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SCM 뭐냐면 공급망 관리라 해가지고 그 자기 회사에, 우리 회사에 그 물품을 납품하거나 우리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그런 공급업체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이제 ERP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것이 이제 요즘 이런 이제 현대적인 이런 이제 최근에 그런 ERP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큼만 그런 그 회계 단위 아니면 웬만큼만 어떤 회사라면 대부분 다 이 ERP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ERP는 큰 회사, 아주 큰 회사들이나 병원이나 막 이런 데서 했는데, 요즘은 중소기업형 ERP도 나왔고 시스템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능만 가진, 돈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하는 ERP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아주 작은 회사들도 전자결제를 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수출기업의 ERP를 예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개념만 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면 돼. 이거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어느 기업의 ERP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이제 회사의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 시스템,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생산 시스템이 있죠. 외주는 뭐죠? 밖에다가 주문하는 거죠. 자기가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영업해야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인사관리, 내부에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할 거냐. 그 다음에 회계 시스템, 이 많은 것들의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 결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무역관리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국내에서만 팔지 않고 해외에다가 물건을 판다, 아니면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사온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역관리 시스템이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무역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 업무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져 있는 이 무역관리 시스템은 어디하고 연동이 되어 있느냐? 유트레이드 허브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 대해서, 유트레이드 허브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운영 관리하는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전자무역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와 이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무역 업무가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다. ERP란 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기업의 정보화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의 통합 정보화 시스템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삼성전자나 아니면 글쎄요, 우리나라에 몇 대 대기업 정도가 돼야 되겠죠. 물론 중견기업이나 크지 않은 대기업도 이제 요즘은 이게 어떤 맞춤형으로 이렇게 이걸 공급하는 회사들이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통합 정보 시스템도 있겠지만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마 대기업들 많이 갖출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큰 정보화 시스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EIS, DSS 이런 건 뭐냐면 최고 경영자가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면 외부와 연결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부와. 그리고 고객들과 연결이 돼 있죠. 고객들과. 그리고 가장 낮은 부분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에서 쓰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스템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로 ERP라는 겁니다. ERP. 이 ERP 시스템이 돌아감으로써 내 외부의 모든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 최고 경영자한테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보만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통합 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딘가 하나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한 건데 실제는 이 화면만 보이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자무역의 기대 효과는 국민경제적인 기대 효과와 업무처리 기대 효과. 국민경제적이다 그러면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단일 싱글 윈도우를 해가지고 무역 업무가 잘 간소화돼서 비용이 절감된다. 해외 시장에 쉽게 갈 수가 있다. 중복 투자를 감소시킨다. 원가가 절감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출현하게 됐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지금 콘텐츠 산업으로 가면 이 시간에도 아마 새로운 그런 게임이나 이러닝이나 등등 수많은 그런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기대 효과, 이건 실무적인 것이 되겠죠. 이건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된다 그런 거고요. 보험도 직접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미 자동차 보험도 다 지금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은행 업무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그런 유행했던 용어가 페이퍼리스 오피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페이퍼리스, 페이퍼가 없는. 실제 그것이 지난 한 20년 전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페이퍼리스가 될까 했는데 지금 그 세상이 됐죠. 네. 페이퍼는 고사하고 지금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혁신의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